어느 때보다도 일본 음악을 즐기기가 좋은 이런 호시절입니다. 이게 언제 또 사그라질지 몰라 근데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고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예, 안녕하세요. 평론가, 음악 평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음악 전문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황선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여기 장준환 평론가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뭐 와봤던 곳이고 아니 이렇게 또 스튜디오가 갖춰져 있으니까 또 나름 되게 작업 공간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굉장히 본인의 집을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 예. 뭐 제너레이트 팟캐스트에 혹시 뭐 섭외 요청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 하셨는지? 아유 뭐 저야 영광이죠 영광. 예, 뭐 김동훈 대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제발. 초대를 해주시면 제가 네. 바로 이제 언제든지 5분 대기조가 돼서 달려갈 의향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약간 음악적인 얘기 뭐 평소에도 많이 하지만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작업에 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도 감사하게도 대평론가라고 불러주셨는데 사실 황선업 평론가 님이야말로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일본 가수들의 저자시고요. 또 브런치 플랫폼의 주간 J-팝, 또 J-팝 연말 결산, 뭐 기타 등등 J-팝 아티스트 인터뷰 정말 많은 콘텐츠를 또 생산하고 계시거든요. 뭐 저는 전형적으로 얇고 길게 가는 약간 그런 활동을 지향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존재감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어느 날 안 보이다가 약간 그런 류의 활동 방식을 좀 택하고 있다. 근데 뭐 어쨌든 일본 음악을 쭉 많이 써왔고 이제 이전에 이즘에 있을 때부터 관련 컨텐츠 취재라던가 인터뷰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즘 나와서는 브런치 플랫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빼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매주 이제 신곡 소개하는 거.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기사 번역본이라던가 뭐 제가 아티스트를 소개한다거나 라이브 레포트를 쓴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찾으면 일거리가 또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게을러서 그렇지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일본 음악을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시고 글로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따지면은 보통 일본 음악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막 엑스제팬 얘기하고 그 시절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근데 저는 그때 일본 음악을 열심히 들은 세대는 아니에요. 뭐 루나 씨라던가 뭐 이런 분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거의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이후의 음악을 듣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전의 음악들은 이제 뭐 찾아본다거나 이제 디깅 해가지고 들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때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일본 음악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음악 좋아하니까. 그때 저는 이제 한참 막 뉴메탈 이런 거 열심히 들을 때였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빌려달라 CDP를. 그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이리버스 MP3 CDP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CD로 담으면 그냥 70분 뭐 이렇게 시간으로 담기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파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CD 하나에 몇십 곡씩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CDP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가져다가 빌려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잘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노래가 하마사키 아유미 노래들이었어. 무슨 노래였죠?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마사키 하마사키 아유미 아유미였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사실 저는 하마사키 아유미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 취향이 아닌 음악을 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관심이 생기지는 않았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빌려서 들은 게 이제 에이벡스의 이제 두에지 인피니티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3인조였고 이제 2인조로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딱 이제 그 그룹의 노래에 꽂힌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친구한테 아름아름 전수 받으면서 듣기 시작한 게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취향이 아닌 음악으로 사실 입문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하마사키 아유미를 계속 들려줬으면 아마 입문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일본 음악을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지금도 너무 고맙고 뭔가 일본 음악을 듣게 된 계기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항상 저는 그 친구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중요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주변에 그걸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자기 취향 너무 뚜렷한 시대고 자기 듣는 것만 듣는 약간 그런 경향이 강한데 그때는 사실 같은 반에 있어도 막 되게 막 브리팝 듣는 애들도 있고 팝 듣는 애들도 있고 아이돌 음악 듣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
다양한 취향을 가진 애들이 CD도 빌려주고 이러면서 저도 되게 접하게 된 음악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 흐름을 이어받았다고 봐야죠. 이제 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 시장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본의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다수의 일본 아티스트들이 이제 한국을 찾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저는 일본 음악 들으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기본 한두 팀씩은 오니까 저로서는 되게 성수기다. 성수기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티켓 판매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2024년 초에 이제 오는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작년만 해도 이제 일단은 요아소비와 요아소비, 워너크라고 왔고, 네. 다행히 이제 저는 가서 봤습니다. 네, 전 못 갔습니다. 갑자기 근데 작년만 해도 이제 일단은 요아소비와 요아소비, 워너크라고 왔고, 네. 다행히 이제 저는 가서 봤습니다. 네, 전 못 갔습니다. 갑자기 근데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을 뭐 타이거돔 이래가지고 언제부터 그게 타이거돔이었나. 근데 이제 약간 고려대학교라는 그 학교 이름에 걸맞지 않게 J-팝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예, 거기 근데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화정체육관. 예. 네, 한 8,000석까지 들어갈 수 있다. 좌석 가면은 8,000석이래가지고 요아소비가 이틀 했으니까 거의 16,000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굉장히 많이 표가 팔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워너크락도 화정체육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8,000. 8,000. 조금만 붙이면 뭐 10,000 그렇죠.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오, 이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충 조사한 거 보면은 이제 마카로니 앤 피츠 왔다 갔고, 지금 녹화 시점으로 이제 아도가 올 거고, 레오르, 찬미나, 그리고 뭐 킹누도 올 거고, 아마자라시, 와누카, 이브, 그리고 페스티벌 이브, 라우드 브릿지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그 꺼맥스 하시는, 그렇죠. 그분이 꺼맥스 밴드 해가지고 그거에서 주최하는 페스티벌이 심, 뭐 나띵 카브드 인스톤, 헤이 스미스, 그리고 호테이 토모야스. 처음이래요. 난 왜 왔던 것 같지? 호테이 토모야스 처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아이유 공연에서 못 가고. 이럴 수가. 레드 임프스, 히츠지 문가쿠, 그리고 최근에 스파이어까지. 와, 이거 뭐 이게 딱 5월까지. 와, 아직 뭐 상반기가 끝난 것도 끝나지도 않았어. 예. 근데 이제 페스티벌 하면 또 그쪽으로도 많이 올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지금 J-팝 팬들로서는 신나는 상반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정말 저와 이제 황선호 평론가님도 지금 일본 오는 한국 가수들 내한공연 티켓 구하려고 정말 티켓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요즘 너무 빡세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리셀러들이 엄청 늘어난 것 같다. 이게 그리고 히트지 분가쿠가 상상마당이었잖아요. 정말 상상마당 라이벌. 턱없이 그 좁은 곳에 주제를 모르고, 왜 본인의 주제를 그렇게 몰랐을까? 잘 파악을 하지 못했을까? 적어도 난 예스24에서 했어도 금방 매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연장이 없었는지 너무 작은 데 잡아가지고 제가 진짜 5초 만에 들어갔거든요. 이미 없었어. 근데 이게 얼마 시간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리셀 사이트 중고나라 이런데 엄청나게 리셀 티켓들이 올라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문제다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할 수 없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티켓 리셀러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도 일본처럼 추첨제를 하던가, 일본도 이제 점점 되게 빡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이제 전자티켓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동행자를 데려가도 미리 동행자의 그 신원을 다 입력을 해야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라는 거 확인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이 2장 끊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가는 사람도 명확히 그 신분이 확인이 돼야 되고, 가서 이제 각자 핸드폰으로 그 분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리셀도 딱 정해진 사이트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정착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식의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연이 화제가 되면 될수록 그런 리셀러들의 어쨌든 수도 많아질 것이고 공연에 대한 어쨌든 수요도 많아질 테니까요. 그렇죠. 이게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뭐랄까요, 뭔가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재미로 용돈벌이로
한번 해봤다. 이러는 거야. 가지고 나는 되게 깜짝 놀랐어. 야, 하지 마. 너 진짜 앞으로 그러지 마라. 예. 보고 싶은 사람 못 본다. 무슨 그게 용돈벌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그렇게 좀 캐주얼해지는 거예요. 이 리셀에 대한. 나도 한번 사볼까? 사볼까? 싸게. 그래서 비싸게 팔아볼까? 뭐 몇만 원 벌어볼까?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그래서 그렇죠. 그게 또 문제다. 너무 이 리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네. 이게 가볍게 여겨지는 것도 문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히치지분 가쿠라는 밴드가 유명하지 않고 또 한국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사실 리셀이든 티켓팅 전쟁이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J-pop 팬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히치지분 가쿠가 지금 어떤 밴드고 어느 정도로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얼터너티브 록이고 약간 일본의 그런 특유의 그러니까 일본의 약간 가요적인 감성이 있어요. 그 멜로디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영미 얼터너티브 록의 그런 기운을 살짝 융합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히치지분 가쿠가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 정도의 약간 분위기를 타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소소하게 이제 라이브하우스 투어를 한다던가 뭐 그렇게 활동을 하는 팀이었는데 작년부터 앨범이 되게 주목받으면서 한편 평단에서 많이 좋게 평가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와 동시에 약간 캐퍼도 그 공연의 캐퍼도 늘어나고, 동시에 이제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제 More Than Words라는 곡이 주술의 전 애니메이션에 타이업 되면서 확 인지도가 늘어나고 팬층이 두터워지게 됐죠. 해주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잽 투어를 이제 하는 팀이었는데 갑자기 4월에 요코하마 아리나에서 원맨을 한다고. 아레나에서 공연을 하는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잽 투어하다가 갑자기 요코하마 아리나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최근에 기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 히치지분 가쿠가 진짜 지금 전국구 이제 밴드가 되어가고 있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되게 타이밍 좋게 우리가 잘 본 거예요. 펜타포트에 왔었죠. 네. 예. 그러니까 요코하마 아리나에서 공연을 하는 팀이 우리나라에서 상상마다 너무 갭이 크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뭐 인지도 차이가 있다고 한들 그렇죠. 어느 정도 비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은 데 잡았다는 그 생각이 가시질 않는다. 뭐 그런 거죠. 예. 이번에 내한 공연하는 킹누라는 밴드도 사실 올림픽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틀 매진이 바로 됐습니다. 매진 됐죠.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뭔가 확인된 게 구체적으로 없거든. 이제 뭐 이전에 데이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일본 음악 붐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나 데이터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걸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부딪혀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미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엄청난 큰 데를 잡아가지고 자리가 비어있는 것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곳을 잡아서 꽉 찬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훨씬 본인들로서도 그러니까 치열업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킹누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루를 일단 열어놓고 괜찮으면 이제 하루 추가 이런 식으로 옵션을 항상 붙여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안전함과 동시에 뭔가 추가적으로 관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모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킹누와 히치지분 가쿠 어떻게 보면 사실 일본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인기 있는 가수들이고, 지난해 요아소비도 마찬가지고, 워너크로기야 뭐 J-pop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정말 인기 있는 밴드잖아요. 2024년에 이렇게 인기 있는 가수들이 한국을 많이 찾는데, 일본에서 지금 현재 인기 있는 그런 가수들이나 약간 2024년 J-pop의 흐름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흐름이 이어질 건데, 물론 이제 틱톡발 아티스트들에 대한 약간 화제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타이업으로 인한 그런 글로벌 인기가 굉장히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OTT가 보급이 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게 된 환경에 놓이면서 훨씬 더 그 파이가 커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블들이나 이런 곳에서 타이업을 적극적으로 붙이려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틱톡 챌린지를 붙이면서 그 시너지를 좀 극대화하려는 그 전략적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노래, 그러니까 차트 탑에 올라 있는 노래가 이제 크리피너츠의 블링뱅뱅 본이라는 그게 애니메이션 마슈레 오프닝인데, 그게 애니메이션의 인기도 인기인데
그 챌린지가 같이 유행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많은 관계자들이 이 타이업과 틱톡 챌린지, SNS 숏폼 챌린지의 융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네. 왜냐면 이게 한번 잘 얻어 걸리면은 진짜 장난 아닌 파급 효과를 그렇죠. 내고 있으니까. 예. 네, 그런 두 축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제가 기억에 남는 지난해 일본 음악 중에 이제 아노라는 가수가 그렇죠. 이제 체인소맨 애니메이션의 엔딩송으로 불렀던 추 다양성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도 제가 알기로는 틱톡을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같이 붐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SNS가 진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큰 뭐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이마세 같은 경우도 틱톡으로 데뷔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틱톡에 먼저 본인이 짧게 만든 뭐 사비 정도만 쓱 올려보고 반응을 보고 그게 괜찮으면 그걸 이제 완곡으로 만드는 식의 음악 활동을 전개하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 할 게 없으니까 악기 구매율이 실제로 통계로도 되게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악기를 치면서 혼자 그냥 만들어 보고 심심하면 또 SNS에 올려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뭔가 좋은 것들은 또 레이블 이런 데서 기획사 이런 데서 픽업해가지고 메이저 데뷔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세도 그렇고 나토리도 그렇고 지금 1위가 크리피너츠라면은 2위가 츠키라는 가수인데 작년에 이제 8월에 냈던 싱글이 갑자기 이제 바이럴 히트하면서 지금 2위 뭐 그리고 1위 한번 빌보드 재팬 핫백 1위도 찍었었어요. 근데 그 아티스트도 이제 틱톡으로 사비 착 올려보고 괜찮으니까 완곡 만들고 네. 노래가 괜찮고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이런 관심 있는 관계자들이 픽업해가지고 데뷔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나타날 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컬로이드 프로듀서 뭐 우타이테 다음 흐름으로서 이제 버추얼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틱톡발 아티스트의 그런 흐름도 굉장히 거세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이제 기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큰 것 같아요. 이게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일본 음악은 내수를 향해 있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자신들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음악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미나 뭐 이렇게 라틴 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뭔가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음악들이 일본 시장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외부에 대한 그런 영향 없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극히 트렌드랑 거리감이 있잖아요. 일본 음악이라는 것이. 되게 누가 들었을 때는 뭐야 왜 저런 음악 해? 엄청 트렌디하지 않은데? 요즘 유행하고는 너무 다른데? 근데 오히려 그런 흐름이 지금 일본 음악의 개성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스포티파이 쓰시겠지만 가차팝 플레이리스트 있잖아요. 가차팝이라는 플레이리스트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J-팝 말고 가차팝이라는 용어를 쓰자라는 흐름이 있었어요. 스포티파이 담당자가 명명한 이름이긴 한데 가차팝이 뭐냐? 가차 있잖아요. 네. 무슨 이제 뽑기죠. 뽑기. 예. 그러니까 일본 음악은 그만큼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두근두근한 그런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랜덤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랜덤성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팝하고 되게 상극이 있는 거예요. K-팝은 사실은 카테고리로서의 성격이 강한 음악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생각했을 때.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팀하고 저 팀하고 크게 뭐 차별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에 같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K-팝이라는 것은. 근데 J-팝은 너무 그게 다르다는 거죠. 이 아티스트랑 저 아티스트랑 우리가 J-팝이라고 갖다 줬는데 아이미용이랑 뭐 엑스제팬을 같이 돌려주면 너무 다르잖아. 그렇죠.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성적인 너무 아티스트마다의 독자적인 그런 방향성을 띈다라는 점에서 뭔가 가차팝이라는 용어를 붙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일본 음악 현상의 그 원인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가차팝. 약간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J-팝이 갑자기 급격하게 인기가 있는 것인지. 사실 저도 어렸을 때 J-팝 많이 들었고 네네. J-팝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성장세가 사실 급격하게 늘었고 그쵸. 수요도 좀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음악 씬에서도 점점 쇼폰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2019년, 2020년 이때라고 저는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SNS 세대들 또 자기 취향에 맞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뭔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악이 일본 음악이 될 확률이 늘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접점이 많아졌다는 거죠. 접점이 많아진 거죠. 노출되는 그런 뭐 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내 취향 맞는 거 찾다 보니까 일본 음악이야. 예,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음악 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저는 실리카겔이 인기 있는 이유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밴드 실리카겔이 비슷한 인기 흐름이 있는 이유와 있다고. 똑같다. 네. 실리카겔이 인기 있다고 한국 록이 인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도 똑같은 흐름이라고 봐요. 그냥 취향에 맞는 거를 찾고 있는데 뭔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J-팝으로 뭉뚱그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 카테고리화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회의감? 그러니까 영미권이나 다른 나라를 봐도 사실 싱어송라이터들의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가수의 개성이나 이런 걸로 딱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데 그걸 다 뭉뚱그려 모아가지고 락이야, 팝이야, 요즘 세대 이게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음악 중에 뭔가 좀 자신 취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흐름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테고리화에 있어서 그나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K-팝이다. K-팝은 네. 어느 정도 이 음악이다 저 음악이나 뭐 약간 조금 비슷한 시스템이 다 비슷하니까 예. 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어쨌든 J-팝 붐, 일본 음악 붐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면 약간 저는 한 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전체 파이는 확실히 늘어난 게 맞아요. 지금 내한을 와도 다 매진되고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거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팬덤 형식으로 정착할 거다. 네. 지금 그럴 만한 흐름이 보이는 게 뭐 아이미용 같은. 네네. 아이미용은 명확히 그거는 그렇죠. 그 가수에 대한 팬덤이거든요. 지금 일본 음악 이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몇몇 팀들은 그렇게 정착이 돼서 꾸준하게 한국에서의 반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마세 같은 경우랄까요? 예. 그러니까 이마세 같은 경우는 너무 벼락스타가 된 케이스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나이트 댄서 이후에 음악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이 나이트 댄서의 그 트렌디함 이거는 이제 그때 써먹었던 전략인 거고 이후에 나오는 곡들을 보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래 나이트 댄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탈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래만 하나 좋아했다고 이게 일본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결국에는 일본 음악도 약간 팬덤 위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기도 뭔가 파이가 커지는 것 같고 이제 일본에서의 K-팝은 뭔가 외국의 음악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그냥 그 많은 장르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물론 이제 한국어 그대로 노래를 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그렇죠. 취입해서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나라 음악 이런 느낌은 조금 없어지지 않았나? 되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컨텐츠의 하나로서 소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SNS랑 맞물려 있잖아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의 취향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코로나 이후로도 거세지는 것 같다. SNS 세대가 가세하면서 그런 경향이 더 커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J-팝 좋아하듯이 그냥 K-팝 좋아할 수 있는 거고 뭔가 국경의 뭔가 상이함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일본에서 사실 K-팝이 인기 있고 뭐 K-팝, 뭐 J-팝이 지금 한국에서 인기 있고 어쨌든 양국 간의 음악 교류가 사실 굉장히 좀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그냥 문화적으로 거의 유행이 같이 가는 느낌이에요. 이제 일본에서 트와이스가 인기 있게 된 케이스 그 계기가 TT 댄스잖아요. 네. TT 댄스가 이제 틱톡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유행했던 게 이제 넘어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일본은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SNS나 쇼폼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 음악이 인기 있다라는 것은 일본에서 어쨌든 그런 쇼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 외에도
일본에 유행하는 음식이 한국에서 유행한다거나 한국에서 유행하는 화장품이 일본에서 유행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SNS 세대들한테 있어서는 그냥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일본의 유행, 한국의 유행, 그냥 동시간적으로 같이 향유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뭔가 국경의 의미도 없어요. 초국적인 약간 이런 느낌이 가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유행은 이제 양국의 유행이 좀 같이 가는 느낌입니다. 그런 한국의 느낌. 이자카야 스낵 바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처럼 한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식 주점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양국이 뭔가 국경으로서의 뭔가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황선호 평론가님은 브런치에 이제 본인의 J-팝 추천 그리고 J-팝 연말 결산을 올리시는데요. J-팝 주간 J-팝이라고 해서 네. 거의 매주에 한 번씩 매주 J-팝 하려고 하죠. 아니 근데 매주 그렇게 연재를 하시는 게 물론 한 번씩 이제 미스가 나실 때도 있지만 그건 뭐 너무 바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좀 어느 정도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보려고 쓰는 거예요. 제가 좀 열심히 들으려고 쓰는 거고 경향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제 결산할 때 결국에는 그거 다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유의미한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 음악을 같이 좀 즐겨주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저가 좀 나태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주간 J-팝이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구독자가 계속 조금씩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회수도 예전보다 올라간 것 같고, 근데 사실 브런치 플랫폼이라는 한계가 좀 있긴 하죠. 거기도 이제 가입을 해야 볼 수 있고,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내한 소식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어떤 가수가 이제 내한을 한다 하면은, 이제, 근데 그게 엄청 퍼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내한 소식인데 조회수가 막 3,000, 5,000씩 넘어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아티스트는 팬덤이 세구나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제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내에서의 팬덤 지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네. 뭐 아마자라시나 이브 같은 경우도 올렸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길래 이 두 팀은 특히나 이제 뭔가 팬덤이 공고한 아티스트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브도 사실 주술회전의 오프닝을 불러서 회회기담. 그쵸. 이브는 근데 우타이테 시절부터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따라온 그런 대중들 팬들이 많았고.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타이어 주술회전이 키운 아티스트가 많네요. 근데. 그런데요. 체인소맨도 사실상 음악 뭐 대잔치 아니었습니까? 그 엔딩이 다. 그렇죠.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엔딩곡이 회마다 다른 경우는 사실은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근데 그 호화스러운 아티스트 진으로 매주 다른 곡을 엔딩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돈을 쏟아 부었나. 그리고 저 웃긴 거는 그 곡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곡이 아노의 곡이었다는 게. 이제 좀 캐주얼한. 근데 그 가사가 어쨌든 그 에피소드랑도 연관이 있었고. 저는 아노의 노래가 이렇게까지 뜰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거는 아노였죠. 애니메이션 타이업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유명한 애니메이션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중요도가 훨씬 높아졌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백 있고 이게 있는 레이블들이 꽂다 보니까 약간 몇몇 아티스트에서 돌고 도는 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너무 하는 애들만 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최근에 저도 애니메이션 많이 보지만 또 얘가 했어? 또 이 가수가 했어?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하여튼 OTT의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 시청자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재패니메이션이라는 게 어쨌든 옛날부터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컨텐츠인데 이게 동시에 전 세계로 방영된다는 것에 대한 약간 파급력이 약간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애니메이션 주제가 타이업에 대한 뭐 중요도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거 하나 꽂냐 안 꽂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빨라요. 타이업이 된 노래랑 같은 가수라도 타이업이 된 노래랑 안 된 노래랑 조회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몇십 배 이상 차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속사 입장에서는
타협을 꽂으려고 하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애니메이션 타협이 아니라도 영화나 네. CM이나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우려는 들어요. 이게 일본 음악이 단순히 애니메이션 주제가로 이렇게 딱 정의되는 게 바람직한가? 약간 그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생길 수 네. 있다. 이게 음악 자체로 평가받는다기보다는 뭔가 부속, 뭐 약간 좀 플러스, 알파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편견은 저도 없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만화 주제가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만화 주제곡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타입은 분명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만화 주제가 이렇게 딱 갇힌다는 거죠, 그 개념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가수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노래에 따라서 굉장히 저연령에 맞게 만들어지는 노래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저는 조금 그런 우려는 들어요. 조금 더 많은 보편적인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약간 그런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타이업이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상을 좀 내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근데 글로벌 진출 전략의 핵심이 타이업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단순히 사그라들 것 같진 않다. 단시간에.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2023년에 그러면 이제 일본 음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물론 이제 아직도 인기 있는 밴드들은 있지만 예전만큼의 그 고전적인 락 사운드,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이런 편성의 팀들이 뭔가 확 치고 올라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다. 그래도 밴드들도 최소한 블랙 뮤직이랑 믹스하고 하이브리드한 음악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러니까 요즘 좀 격세지감이랄까요? 그 음악적 경향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는 게 페스티벌 라인업을 보면은 일본 록 페스티벌, 일본 록 페스티벌, 로컬 록 페스티벌들의 라인업을 보면은 옛날처럼 막 오늘 막 놀고 죽자 이런 팀들이 이제는 많이 없어요. 약간 아쉬우시겠습니다. 저는 아쉽죠. 네. 이제 느긋하게 이제 고개 끄덕이면서 볼 수 있는 팀들, 그루브한 팀들 이런 밴드들이 많아졌고 지금 계속 나오는 팀들도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팀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2010년 초반에 락 하는 그런 디스코나 이런 리듬이나 그러니까 댄서블한 락을 하는 밴드들의 시대는 많이 갔고 서치무스 이후로 서치무스 이후로 그 블랙 뮤직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밴드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음악들을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밴드 씬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고 있다. 네. 그리고 특히 힙합. 그러니까 10대들은 확실히 힙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리밍 씬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칸디타운이라든가 배드합 이런 되게 영향력 있던 크루들이 뭐 차례차례 해산을 하는 이제는 각자 활동을 좀 모색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2024년에는 뭔가 그 래퍼들에게서 좀 큰 흐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개별 래퍼들에 좀 주목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국과의 콜라보레이션이 많을 것이다. 네, 원래 이제 교류가 많았어요. 네. 특히나 일본 힙합, 블랙뮤직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듣다 보면은 한국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하고 한글을 그냥 쓰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래퍼들이 한국 래퍼들이 일본어로 랩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뭐 하려면 하겠지만 그거는 오히려 퀄리티에 있어서 조금 더 그렇죠.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올해가 특히 약간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것 같고 뭐 그런 쪽으로 뭐 전 국민적으로 인기를 얻는 그런 힙합, 아티스트나 노래들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크리피너츠도 힙합이라고 하면 힙합이지만 조금 더 딥하게 블랙 뮤직을 하는 그런 트렌디한 힙합 아티스트들이 주목을 받는 해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2023년 누가 뭐래도 유아소비 해였다. 유아소비. 유아소비. 그리고 그렇게나 일본이 염원하던 글로벌 히트의 선봉장이 유아소비. 유아소비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이돌이라는 노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히트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노래였어요. 그만큼 이제 뭔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자신감을 심어준 게 유아소비 아이돌이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타라시 가코노 리다즈. 아타라시 가코라고 많이 얘기하죠. 오토나브루라는 노래가 또 많이 한국에서 화제였죠. 화제를 모으면서 이렇게
또 글로벌 인기 한 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엄지를 지켜 세우기도 했고 그 래퍼 쪽에서는 그 A위치 이런 여성 래퍼가 확실히 작품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많이 고평가를 받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라이브는 좀 나는 좀 별로였어. 저희 또 같이 보고 왔잖아요. 같이 보고 왔고 예. 이제 라이브는 잘 모르겠어. 근데 스튜디오 작품이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오키나와 특유의 그런 정서나 네. 그리고 개인의 서사가 워낙에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그 옌타운이라는 크루에 속해 있거든요. 네. 그 옌타운에 있는 차키줄루라는 프로듀서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비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시기예요. 완전 전성기군요. 네. 예. 시럽, 그러니까 일본의 그 R&B 뮤지션이 시럽한테도 시럽. 네. 작년에 곡을 줬는데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2023년 넘어가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토모라는 토모 네.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 작년에 저도 앨범을 잘 들었어가지고 결산에 이제 올해 앨범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매년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칸지안이 에잇이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주제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딥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파요. 야마시타 타츠로 특집 해가지고 기존의 음악들 쫙 해주고 뭔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음악적인 얘기를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매년 연간 베스트 탑 10을 해요. 해서 거기에 이제 일본 슈퍼카라는 밴드 출신이 이시와타리 준지 그리고 지금 거의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츠타야 코이치 음악 프로듀서 그리고 한 명 계속 바뀌는데 올해는 그 카와타니 에논 게스노 키아미 오토메나 뭐 인디고 라인드에 속해 있는 카와타니 에논이 이제 3명이 와가지고 자신이 한 해 동안 잘 들은 탑 10을 소개하는 건데 그 영향력이 엄청 커요. 근데 이시와타리 준지가 1위로 토모 츠타야 코이치가 2위로 토모 이렇게 뽑으면서 갑자기 붐업이 확 되면서 지금 2024년 뭔가 유망주? 신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의 지금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 스트리밍 차트도 갑자기 올라왔고 투어가 속속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토모라는 아티스트 2024년에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노래가 음악이 워낙 좋아요. 네. 굉장히 좀 센티멘털한 음악을 하죠. 브레이크뮤직 기반이고 이쪽도 맞습니다. 되게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면서도 되게 리드미컬한 그런 음악을 하고 또 슬로우 넘버에서는 또 되게 호소력 있게 잘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커 나갈 것 같다. 아레나급으로 조만간 내년 정도에는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야. 제가 제일 그 라이브 보고 싶은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옷을 입고 왔죠. 즈토마요 나카데 이노니. 줄여서 이제 즈토마요. 작년에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오, 맞습니다. 12월에 공연을 갔다 왔고.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진짜 그 서머소닉 때 잠깐 봤잖아요. 노은평론가님 못 보시긴 했지만.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처음부터 이제 줄을 서서 봤는데 그 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국 이제 단독 공연까지 보고 왔는데 이제 그때 산 굿즈. 야, 근데 즈토마의 굿즈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그냥 옷가게야, 옷가게. 이게 너무 어페럴이 진짜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 오시는 팬분들도 거의 코스프레 수준으로 옷을 다 입고 자신의 나름대로 뭔가 꾸미고 그런 거를 하고 오는 모습들이 너무 좋게 보이더라고요. 자신의 개성을 그런 식으로 되게 표출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즈토마요만의 뭔가 라이브 풍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3집 진코가쿠라는 앨범 저는 정말 그러니까 2년 동안 여기 있는 수록곡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쪽도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나 이제 우타이테 쪽에 영향을 받은 음악이고, 근데 거기에 역시나 여기도 블랙뮤직, 그리고 펑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접합해가지고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완성도 높은 음악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자신의 가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장점을 명확히 가져가고 있고. 특히 이제 원래 이제 일본은 싱글을 낸 다음에 그거를 다 수록해가지고 앨범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신곡이 4곡밖에 없긴 해요. 그런데 오히려 싱글이 많으니까 이게 약간 베스트 앨범, 싱글 콜렉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앨범 자체로 보면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은 트랙들이 즐비한 그런 앨범이 될 수 있겠다. 뭐 저야 뭐 달고 다를 대로 싱글로 들으셨으니까 들은 상황에서 들으니까 조금 감흥이 떨어졌지만 이것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노래가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즈토마요는 사실 이제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즈토마요 얼굴을 보시려면은 팬클럽에 가입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그 티켓 응모할 때 프리미엄석에 신청하셔서 당첨이 되면
그래도 보인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네네. 굳이 이게 가리진 않는데 이게 아무리 앞에 있어도 예. 새까맣게 해가지고 뭐 아도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곧 한국에 오는 아도도 사실 얼굴 얼굴 잘 없는 안 거죠.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 굳이 내가 얼굴이나 이런 음악 외적인 것을 소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음악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음악을 하고 싶지만 다 케이팝 아티스트처럼 가수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10대 시절에 가수를 하고 싶다 하면은 벌써 기획사부터 들어가가지고 뭐 연습생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방구석에서 음악을 하다가 네. 이렇게 뭔가 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할 수 있, 그런 루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대중도 또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루트가 우리나라에도 참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우리나라는 이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시되고 케이팝 자체가 워낙 퍼포먼스 그리고 워낙 사생활 없고 뭔가 자신의 모든 24시간을 그렇죠. 뭔가 프라이빗한 거를 예. 팔아야 되는 약간 그런 형태의 카테고리여서 네. 그런 것들은 좀 아쉽다. 어쨌든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네. 듣도마요의 노래들, 앨범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3집, 작년에 나온 3집이 참 좋았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니라는 밴드가 있어요. NEE. 네, NEE. 니, 제이타쿠라는 이게 아마 두 번째 정규작, 첫 번째 메이저 데뷔 앨범인가 뭐 그럴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니라는 밴드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뭔가 밴드스러운 음악을 하는 팀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그럼 어떤 음악? 약간 일렉트로니카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앰비언트?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밴드 편성의 음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리에이션이 엄청 넓어졌더라고요. 오. 그리고 스케일 크게 하면서도 굉장히 선율이 있고 훅이 있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고 곡마다 되게 재미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명확하게 그 딱 고정된 뭔가 흐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도 이제 자신들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작품이어서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오. 곡은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 진짜 인상적이었던 곡은 피노키오 피의 토쿠메이엠. 그러니까 이게 피노키오 피라는 아티스트는 하츠네 미쿠. 보컬로이드를 진짜 오랫동안 파신 장인이에요. 오. 그러니까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이 하츠네 미쿠로 음악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던가 자신의 이제 작곡 스타일을 남겨두고 이제 하츠네 미쿠를 떠나서 자신만의 음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이 하츠네 미쿠를 활용하는 거는 하츠네 미쿠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표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노래는 철저히 하츠네 미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노래여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던 사람이 다 솔로로 데뷔하고 나는 혼자 나는 혼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하츠네 미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가사가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역발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피노키오 피라는 사람이 갈 때까지 가서 정말 그 하츠네 미쿠의 뭔가 자아를 만들어내는 경지에까지 도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인상적인 트랙 중에 하나였다. 피노키오 피. 네, 피노키오 피의 토크메이엠. 그리고 키미시마 오조라라는 가수의 크레이지. 키미시마 오조라는 되게 세션도 많이, 밴드 세션도 많이 하고 기타리스트이기도 한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냥 정말 그 본인이 막 떠오르는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정제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일거에 그냥 폭발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굉장히 구성도 변칙적이고 사실은 막 가창력 따지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는 아니다. 가창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자기 색깔이 확실하고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보면은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에너지로 가득 찬 그런 노래? 뭔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고 그때 이제 아까 칸지암 얘기했지만 치타이 코이치가 이 앨범을 1위로 꼽으면서 이 음반에서 난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다. 너무 좋아서? 난 이 노래를 듣고 막 울었대. 너무 그 음악에 대한 열망이랄까? 그런 뭔가 의지? 이런 것들이 너무 무의식적으로 막 느껴졌다는 거. 이거는 음악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작품이다. 야, 그 극찬인데요. 그렇죠. 나는 이거를 들으면서 나도 빨리 음악을 또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황선화 평론가님과 오늘 일본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먼저 김동훈 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즐거웠고
확실히 최근에 일본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그냥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풀어낼 때 제약이 좀 많아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즘이라는 플랫폼이 소속된 플랫폼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요즘은 약간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이게 실어줄 매체를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뭔가 좀 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기회가 좀 없는 것 같다. 전보다 오히려. 내한하는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시는 그런 아티스트 분들도 약간 글로써 파급력이 좀 없잖아요. 글이라는 게 이제 예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나 유튜브나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의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훨씬 그쪽이 뭔가 시간 대비 효율적이잖아요.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유아소비도 이제 침착맨 그렇죠. 이랑 방송에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최적의 프로모션이기도 하고, 물론 되게 딥하게 음악 얘기를 글로써 풀어내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뭐 경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일본 음악이 많이 활성화되고 인기가 높아지고 공연이 늘어나긴 했는데, 다 처음 보는 기획사들이야. 공연 기획사들이. 공연 기획사들이 낯설다. 낯설어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음반 직배사 쪽에 연락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다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뭔가 대행사 개념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가 이제 무로 돌아간 느낌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새롭게 브랜딩 해가지고 원래 하시던 분들인데 브랜드만 바꿔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뭐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J-POP 컨텐츠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음악을 뭐 정말 팬층도 늘어났고, 일본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도 늘어났고, 일본 음악가들도 사실 한국에 많이 오는 상황인데, 매체에 싣기는 참 이게 쉽지 않아졌다.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이것들에 대한 파생 컨텐츠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좀 없으신 것 같긴 해요. 인터뷰를 실제로 그러니까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진짜 팬 아니고서야 약간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엘레가든 인터뷰를 했잖아요, 작년에. 네네. 갔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렇지만 엘레가든 네이버 카페를 이제 좀 들어갔어요. 이제 반응이 어떤가. 근데 이제 거기서도 딱히 음악 매체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는지 제가 인터뷰를 올린 지 한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쪽으로 공유가 되더라고요. 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 이게 올라왔던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좀 여기 없구나. 이 파생되는 컨텐츠가. 그리고 이제 영상이 아니면은 이제 확실히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준한 평론가랑도 이즘에 대한 피치포크 이런 얘기 하셨을 텐데 그거와 맥락이 좀 닿아있지 않나? 이제 글로써 뭔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참 유지에 급급해서 브런치 하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인 건 맞는데 참 그게 쉽지 않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보거나 듣는 분들은 반드시 일본 음악에 관심이 있으시고 황선아 평론가님의 브런치도 보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제 국내 일본 음악 팬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그리고 뭐 오늘 방송 출연에 대한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일본 음악 팬이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그렇게 뭔가 시선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뭔가 좀 편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뭔가 일본 음악을 듣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뭔가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일본 음악이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하나의 선택지로 정착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다. 바람직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디 가서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취향이라던가 일본 음악 좋아한다. 뭐 이런 그룹도 좋아한다. 저도 뭐 아이돌 열심히 듣고 뭐 가리지 않고 듣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자신의 취향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개성의 일환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표출하시고 같이 공유하시고 지금처럼 또 일본 음악 아티스트 많이 오는 때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티켓팅이 빡세긴 하지만 그렇죠. 예, 공연들 많이 찾아주시고 특히 너무 잘 나가는 밴드만 찾으시기보다는 이런저런 온다고 하면 음악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가보시고 그런 흐름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일본 음악을 즐기기가 좋은 이런 호시절입니다. 이게 언제 또 사그라질지 몰라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고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좀 다각도로 많은 컨텐츠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국가 간의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까지 장벽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